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또 일주일이 흘렀네요. 네. 제 느낌에는 맨날 토요일만 오는 것 같아. 눈 뜨면 토요일, 눈 뜨면 토요일, 이렇게.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갑니다. 네. 합격자 발표가 되고, 이제, 합격하신 분도 뵙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공부하려고 앉아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어느새 합격해가지고 앞으로 뭐 하지?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금방 갑니다. 진짜로. 올해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다시 공부 시작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정말 좀만 참으세요. 금방 가요. 금방 가고 길게 보면 그 짧은 순간에 짧은 순간. 그래서 거기 합격자 모임에 오신 분들도 같이 공부했던 분들인데 한 문제, 두 문제 차로 떨어지신 옆에 동료들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 하더라고. 뭐 말씀을 안 하셔도 이름을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이번에 물어보니까 15,000명 정도 합격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한 2만 명 선 전후 있었는데 이번 시험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15,000명 정도. 그러니까 그 공부하신 분들 보면 이제 중개사법 이번에 어렵게 나왔거든요. 어렵게 나왔는데 점수 딱 들어보면 67.5, 75 합격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점수가 이렇게 좋지 않죠. 우리 중개사법에서 저기 사례 문제나 이런 게 민법 문제가 많이 나온 거예요. 절반 가까이.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법이 아니고 민법이냐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만약에 문제가 쉽게 나왔다 그러면 80점, 90점 받으실 분들이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면 그래도 60점, 아니 70점대는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나와도.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좀 쉽게 나왔다 그러면 80점 넘어가는 걸로 하고, 좀 어렵게 나오면 70점대 끊으면 합격해요.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은 막 점수를 많이 남겨서 합격하냐? 아니야. 두 문제 남겼대, 두 문제. 한 문제 남긴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떨어지신 분들도 보면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여기에 막 몰려 있어. 붙은 분도 마찬가지야. 간발의 차죠. 그것은 반드시 실력만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수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실력이 한 70%는 작용하지만 실력 이외에 작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패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참 어떻게 보면 합격할 수도 있는데 떨어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운명이죠. 한 번 더 고생하라는 운명.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걸 자꾸 괴로워하시면 앞으로 공부를 못해. 제가 그 마음을 너무나 많이 알죠. 너무 많이 떨어져 봐서 저도 자꾸 거기에 매몰되시면 안 돼.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아무 상관없지만 처음 공부할 때가 그래도 신나고 공부하기 쉽고 좋은 환경이에요. 두 번째 할 때는 더 힘들고 세 번째 할 때는 더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자기를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 큰 놈도 이제 지금 재수하겠다고 난리야. 근데 뭐 재수하면 점수 올라가나? 라고 제가 속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똑같은 거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근데 이제 재수해서 성공할 확률이 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마음을 새로 다져잡고 하셔야지. 더 처음 할 때보다 더. 자,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는 양을 막 늘리면 뇌세포는 몇 개 좀 한정돼 있는데 늘리면 점수가 나오냐 이 말이야. 안 나와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주로 많이 나오는 데에서 공부를 반복적으로 해서 확실히 맞출 거를 딱 하고
내가 버릴 건 버려버려야 되는데 내가 올해는 꼭 합격해야지 그랬을 때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문제집도 2권 풀어야지 뭐 이것도 봐야지 장판지 문제집도 봐야지 이렇게 해서 욕심을 내기 시작한다고. 그게 더 오히려 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으로 보는 거 하나 문제집 하나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잊어먹으면 또 보고 잊어먹으면 또 보고 잊어먹잖아요 지금. 예? 어제 합격자 모임 때도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뭐 부동산 상담을 했대. 그래가지고 막 말씀하시고 쌤 기억나시죠? 그러더라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제 그때 기억나는 거 이제. 그러니까 잊어먹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거 하려고 공부하는 거. 공부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힘내시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결격 사이부터 할 텐데 뭐 없나요, 이건? 아, 여기 있고. 네. 그 위에, 옆에서 공사를 좀 해가지고 시끄럽다네요. 네. 자, 그러면, 결격사유 제도가 뭐냐, 그죠? 교재를 보면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결격사유는 중개업 하기가 조금 문제 있다, 이런 게 결격사유예요. 그래서, 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사무실 오픈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오픈이 안 돼요. 제가 쓸 수 있는 영어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픈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취직이 안 돼요. 사무실에, 중개 사무실에. 예. 요 사람은 일하기 좀 문제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실무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사무실을 내거나 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청에서 걸러냅니다. 그게 이제 12가지나 돼요. 그러니까 모든 법은 다 이런 거 있어요. 자,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거 취지는 아시겠죠? 손님을 보호하자, 이런 거지. 자, 그러면, 요 앞에 막 길게 써놨잖아요. 시험에 안 나와, 이거. 이해하시는 거. 아, 결격사유는 일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첫 번째가 누구냐면, 미성년자라고 돼 있죠. 미성년자는 누군지 알죠? 이제 우리 집에 큰아들도 이제 아직은 미성년자예요. 생일이 저기 10월 달에 들었으니까 이제 내년 넘어서 한 10월 달 돼야 성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19살이 안 된 사람. 근데 이건 생일까지 따져서 하는 만 나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나이는 다 잊어먹으세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몇 살이요? 그러면 이제 그 나이가 지금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나이에 비해서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 1, 한 살씩 줄었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성년자는 부동산 사무실 일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어렸을 때는 미성년자다 그러면 뭐 어디에 피도 안 말랐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 쓰고 싶은데 지금 일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근데 이제 저 옛날 경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중3 때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무슨 얘기하고 그러면 뭐 알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 한다고 막 하고 대들었던 게 있대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미쳤어요. 안 살아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뭘 알겠어요, 미성년자가. 그러니까 본인들은 안다고 생각하지. 근데 나중에 그분들도 나중에 제 나이가 되고 그러면 내가 그때 어렸었구나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법으로 미성년자는 일 못해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미숙해요 어쨌든 간. 응? 그러니까 나이 가지고 따진다 이렇게.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람? 자격증을 딸 수 있는데 못 써먹는다 이 말이에요. 못 써먹는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나머지 이해를 하시면 돼요. 피한정 후견인이 있고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 그래요. 요거 민법 시간에 나왔을 용어입니다. 그러면 요게 뭐냐면 피자가 앞에 있고 참 말이 어려워요. 후견인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후견인은 누구를 뒤를 봐주는 사람이 후견인이야. 그럼 앞에가 피자가 붙으면 어떻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누가 뒤에 있는 거야. 누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야. 반대. 예. 피자가 나오면 그래서 돌봄을 당하는 사람. 근데 왜 그러냐? 혼자서는 뭘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의 대표적인 사람은 치매 노인분이에요. 그래서 치매 노인분은 판단 능력이 없으시잖아. 응? 그래서 정도에 따라 치매 노인 등급을 나라에서 매길 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렇게 매겨. 근데 저희 아버님이 최근에 4등급을 받으셔서 83, 이 정도 되셨는데 굉장히 저는 치매는 나라 국민 중에서 치매는 일부 요렇게 같은 노인이라도 이 정도만 치매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어차피 다 걸려. 그러니까 90 넘어가게 되면 다 걸린 거라고. 거의 다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제가 저희 경험을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저희 아버님 집에 딱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버지는 왜 돌아가셨다냐. 옛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를 큰아버지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냐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게 피한정 후견이에요. 근데 이 등급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요양병원 가셨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집으로 오셨거든요. 요양병원 너무 비싸. 근데 요양병원 계신 분들은 다 누워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분간을 잘 못하셔요. 그러면 이제 등급이 세죠. 그러면 밑에 보시면 피성년 피성년 후견이라고 밑에 나와. 여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양 등급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뭐 1등급 이렇게 되시는 분들. 상태가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치매 노인분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핵심은 뭐냐? 저희 아버님은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인가? 상태는 피한정 후견인인데요. 이건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원에 가서 판사한테 보여갖고 판사가 의사하고 틀렸는데 판사가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딱 이렇게 선고를 내려줘야 그때부터 여기 들어가서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라 판사가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피한정인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은 거예요. 엄청 적은 거예요. 상태 안 좋은 사람 중에서 재산에 대한 분쟁이 있을 만한 그 집안에 대해서 일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피한정 후견인이었던 사람이 그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이잖아.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재판 받을 때 아들 자식들이 막 이렇게 휠체어 끌고 가서 판사 앞에 보여보잖아요. 그 판사가 피한정 후견인을 해줬어 그때. 저희 아버님은 피한정 후견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상담을 해보니까 이제 상태가 70%에서 80%는 정상이고 한 20% 정도가 이제 비정상.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보면 이 뇌에서 이 전달을 했을 때 그 회로랄까? 그러니까 그게 끊겼거나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이제 그런 전조 증상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저희들이 캐치를 못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경험이 없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그 전조 증상 같은 게 나타났을 때, 자꾸 어쩌다 가끔씩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랬을 때, 그때 막 사랑을 더 줘야 된대요. 관심을 더 주고, 나무라지 말고, 그것도 모르냐고 하지 말고, 응? 그러면 증상이 뭐예요? 심해지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지금 사남매인데 지금 계속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전화도 하고 막 사랑한다고 하고 막 그러면 이제 기분이 막 좋으셔갖고 기억도 하시고 요새 저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게 변화가 되더라고. 그 심리적인 게 얼마나 커요? 자, 그 일하기 힘들겠죠? 왜 이렇게 얼굴이 처음부터 걱정이 태산이요? 그래서 저는 그 뭐냐면 간병보험에 들었어요. 하도 누가 막 얘기해갖고 간병보험을 한 달에 그 7만 원씩 들어가더라고. 그럼 나중에 가면 뭐 얼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데 들어가게 되면 혹시 들어간다면 저희 때는 지금은 자식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그러는데 저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요. 직접 이렇게 간호하기가. 우리 자식 때는 어떻게 되겠어? 더 힘들겠죠. 안 갖다 버리면 다행이야. 그죠? 그래서 제 스스로 이제 병원 딱 들어갔을 때 제동 그 보험료 나오고 돈 좀 남겨놔야 돼. 거기서 있다 죽으려면. 그 각오해야 되는 거 이제 우리 나이는. 응? 자, 파산제도 있어요. 요새 이게 문제죠. 진짜. 파산은 빚이 많아서 못 갚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신용불량자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도망자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빚이 많은데 나라에서 이 사람이 빚을 갖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야, 보니까 이 사람 빚 갚으라고 했다가는 자살하고 난리 나겠다. 빚 갚으라고 했다는 뭐 그냥 칼 들고 강도지 더겠다. 이렇게 생각되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빚 없는 걸로 쳐주는 거예요. 그럼 파산 선고를 받는다 그러면 이건 법원에서 판사가 또 해줘요. 파산 선고 받잖아요. 근데 빚이 20억이잖아요. 그럼 파산 선고 받은 그 순간에 아무 일이 없었어요. 20억 로또를 받는 거야. 20억 로또라고. 20억 안 갚아도 된다고. 대신에 이제 살짝 음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있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직업을 잘 못 가져요. 공고공만 팔고 이래야 돼. 예.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이걸 면제받는 대신에 뭐야? 불이익을 좀 당한다. 그래도 불이익을 당해도 원할 겁니다. 응? 그러면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닌데 그거 받으려면 변호사하고 또는 법무사하고 가서 상담하셔야 돼. 그래서 거기서 파산 선고 받고 빚 더미에서 내려앉게끔 그렇게 해주고 거기서 이제 돈 받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제도가 많이 활성화됐고 이게 급속도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죠. 최근이라는 게 한 10년. 옛날에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가보게 되면 그 경매하는 경매법정이 있어요. 입찰법정이라고 그러죠. 그 사별관에 있는데 그 옆에가 그냥 일반 법원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갑자기 무슨 회생법원이 생기더라고. 회생. 그러니까 회생법원 이렇게 하면 요거 수원에 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파산은 완전히 손들어 버린 거고요. 회생이라는 게 있어. 요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한 반만 갚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나머지는 깎아주고 그리고 길게 나눠서 갚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갚아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여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격자는 누구냐? 결격자는 요 중에서 요 손들어 버린 사람만 결격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이름이 회생법원이라고 그랬지만 이거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여기 심한 거예요. 요 사람만 결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안 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만 보시면 돼요. 밑줄 그을 끝도 없어. 이 사람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파산자. 뭐 이 제도가 어쩌고 뭐 하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은 파산자 이거만 나와. 결격자야. 그럼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 처리해주는 법원이 회생법원이에요. 그래서 법원 자체가 생겨버렸다니까 아예 건수가 많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저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는데, 왜냐면 저도 받을 채권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진짜 한 푼도 못 받았죠. 거의 이렇게 돼도 여기 가깝게 행동을 합니다. 거의 실제는. 근데 그거 보면 한 1년 걸리고 막 그래요. 신청을 해놓으면. 근데 너무 건수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법원을 막 늘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세상이라는 게 우리 이성적으로 그다음에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쭉 보면 1년 쭉 있을 때 처음에는 깐깐해요. 연말로 가면 후회져요. 이게 판사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고무줄이 되면 안 되잖아요. 판사도 인간이요. 지도. 세상이니까 그런 거야.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 왜 판사인데 그거 제대로 못해? 아니요. 지도 인간이요. 그래서 옛날에 봤잖아. 판사한테 막 욕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법정 구속시키고 그런 법이 있었잖아. 재판할 때. 예. 근데 그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 높은 판사한테 그 법정에서 욕을 하고 막 달라들고 그럴까요? 근데 그걸 갖다 구속시켜버려서 그러면 생각할 때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럴까? 근데 그거 구속시킨 거 그 위에서 심하다고 풀어줬어요. 왜 그랬어? 감정이 들어갔거든. 욕을 들어먹으니까 돌아버렸지 판사도. 나 구속! 그러니까 위에 있는 판사가 그 사람은 자기한테 욕한 게 아니거든. 아이 너무 심해. 풀어줘. 이렇게 된 거죠. 판사도 인간이요. 무슨 신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가봐요. 요거 이제 깜빵 가는 거. 웃고 있지만 깜빵 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깜빵 전에 조사나 수사 받으러 가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 죽어요. 깜빵 가면 어떻게 되세요?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절대 가서는 안 돼. 그래서 여기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집행유예는 판사가 봐줘. 이 사람 죄를 지은 거야. 네. 그래서 판사가 징역 1년 이렇게 판사가 때리려고 그래. 그 판사가 때린 걸 선고라고 그래. 선고. 징역 1년 이렇게 땅땅땅 그러면 1년 빵에 갔다 와야 된다고. 그런데 판사가 맞아갖고 징역 1년 선고하려고 하는데 선고는 하고 집행이 뭘까요? 여기서 집행은 빵에 끌고 가서 1년 동안 가다 두는 게 집행이잖아. 그 집행을 판사가 유예했다고 해요. 유예는 뭐냐면 미뤄두는 거예요. 당장 안 하고 뭐예요? 미뤄두는 거. 그걸 유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예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집행을 유예한다 그러면서 판사가 기간을 얘기합니다. 집행유예 3년 그러면 3년 동안 너가 1년 선고받아서 빵에 가야 되는데 3년 동안 빵 강제로 데려가는 걸 내가 미뤄둘게. 그러면 당장 감방에 안 가도 되죠? 판사가 봐주는 거예요, 이거. 판사가 재판 끝에 하면서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3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 집에 있어도 돼. 강제로 가서 구속되거나 이렇게 감방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응? 요 3년 동안에 혹시라도 삐끗하면 술 먹고 그냥 저녁에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다른 범죄에 연루가 되거나 이래버리면 그러면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면서 진짜 빵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옆에서 욕을 해도 귀를 막아야 돼. 빨리 도망가야 되고. 연루되면 안 된다고. 근신이라고 볼 수 있어. 근신하쇼. 3년 동안 잘 근신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거 빵에 안 가고 끝날 수 있다는 얘기지. 잘 보내면 되겠죠? 이게 집행유예야. 그럼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어떻게?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격자고 만들어갖고 일 못하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사람은 집행유예 기한 3년 받으면 3년 동안 부동산 사무실에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결격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다시 2년 동안 계속해서 일을 못해. 결격자야.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일을 못하는 거예요? 5년 동안 일을 못해요. 이렇게 한다고 이게. 그래서 올해 시험에 나왔었죠 이게. 근데 이 집행유예 기간은 무조건 3년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면 이거 징역 2년을 어떻게 해요? 판사가 때렸어. 때린 걸 선고라고 그래. 땅땅땅. 근데 거기다가 뭘 붙여놓은 거야? 집행유예. 봐준 거야. 일단 너 집으로 가. 4년 동안 근신해. 잘 보내. 잘만 보내면 2년 안 가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결격자 맞죠? 얼마 동안 결격자일까요? 4년 동안 결격자에다가 플러스 2년. 6년 동안이나 부동산 시장을 떠나 있어야 된다. 그죠? 막 집에서 돌아다녀도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거 이거야. 그러면 밑에 막 이제 필요 없어요. 요 6번 언제나 이제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했다면 결격자라는 얘기야. 그럼 플러스 2년 낸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요 제목만 필요합니다. 밑에 내용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목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선고유예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야. 판사가 때리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판사는 이건 잘 보시면 위에 제목이 있는데 여기도 또 이 말이 또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막 또 밑줄을 긋고 별표 치고 그러면 안 돼. 아까 그 최대한 밑줄을 조금 그어야 돼. 그래야 공부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까 제일 위에 아까 제목 두 줄 있죠? 그거 끝이라니까? 밑에 거 밑줄도 그치 마. 읽지도 마.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만 요 여러분 5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자료가 100페이지로 줄어들어. 그럼 그 100페이지를 어떻게 해? 거의 요약집이야 그게.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돼. 그리고 근데 밑에 거 한번 읽는다. 밑줄 긋고 있지 말고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볼 수는 있어. 아 이해되면 그냥 끝이야. 자 여기 선고유예 중요해요. 여기를 읽으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읽으면 공부할 맛이 안 나. 무슨 말인지 몰라. 선고유예는 판사가 하는 건데 선고를 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 판사 입장에서는 징역 1년을 때릴 만해. 징역 6개월 때릴 만해. 때리려고 딱 했는데 판사가 보니까 이 사람이 초범이야. 처음으로 죄를 지었다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발적으로 벌어진 죄야. 응? 순간적으로. 응.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집안 집구석을 보니까 우울한 집구석이야. 아버님은 또 병환 중에 있으시지, 막 또 어머님은 또 가출했지, 막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런 상황이면 판사 입장에서 야, 이 사람이 진짜 얼마나 힘들겠냐, 그죠? 남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죄를 지었지만 초범이고 또 그 다음에 또 막 용서해달라고 막 그렇게 막 잘못했다고 막 빌고 막 그래 판사한테. 그럼 판사가 어떻게 해?
마음이 싹 움직여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 죄를 지었지만 징역 1년 이거 선고할 것을 선고 안 하고 미뤄둘게 이렇게 한다고. 그 선고유예 처한다 그래. 그 선고유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깜빵에 안 가고. 에? 선고가 미뤄졌잖아. 그러면 정식으로는 죄인으로 아직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죄인이 되려면 판사가 땅땅땅이 선고야. 근데 그 선고를 미뤄둔 거라. 그럼 선고가 없는 거야 아직은. 죄인이 아니죠. 법적으로는 결격자가. 그러니까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결격자 아님. 요게 끝이야. 아까 집행유예하고 다르죠. 두 가지만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빵에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에? 드물지만 여기 보면 실형을 선고받고 선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땅땅땅 이거 죄인으로 확정됩니다. 판사가 땅땅땅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금고란 말이 오죠. 이제 요게 여러분들이 형법을 배우시면 죄를 지었을 때 받는 형벌, 죄를 나머지 놔두세요. 죄를 지었을 때 받은 형벌. 근데 여러분 밑줄을 긋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다 막 필기하면 그것도 똑같아. 그냥 이런 저 노트 하나 해서 자유롭게 쓰세요. 그게 낫지. 여기다 이거 놔두고 그냥. 저는 쓸 데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다 쓰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지었을 때 그 대가가 형벌이에요. 죄를 지으니까 그 죄를 갖다가 조금 공식용어로 하면 범죄예요. 그래서 범죄에 대한 대가가 뭐다? 형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형법 교과서의 이름이 범죄와 형벌이에요. 오늘날은 이걸 뭐라고 줄여서 얘기해요? 형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배우지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저기 유럽의 교과서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범죄와 형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걸 갖다가 소설 만든 사람이 있어. 그게 죄와 벌이야. 이걸 소설 이름이 범죄와 형벌 그러면 소설 같아요? 아니거든. 죄와 벌. 그러니까 뭐가 있어 보이잖아. 진짜 이게 말이 아다르고 오다른 거예요. 죄와 벌 그러면 무슨 철학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범죄와 형벌 그러면 그냥 잡아다가 족치는 것만 생각나잖아 이게.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벌을 주는데 이 형벌 중에 보면 금고가 있어. 금고 받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런데 벌 중에 제일 센 벌이 무서운 벌이 뭐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우리나라는 사형이 있긴 한데 집행을 안 하죠.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 정말 중요한 테마가 형법에서 중요한 테마가 뭐였냐면 사형 폐지론이었어요. 저희 교수님들이 다 사형 폐지론자들이야. 그런데 옛날에 보면 누구야? 막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저런 거 어떻게 사형을 집행 안 하고 빨리 그냥 집행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 국민들도. 진짜 그 집행 안 하고 그냥 나라 세금으로 그냥 밥 먹여주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막 열불 나지 진짜로. 근데 교수님들이 전부 다 사형은 없어야 됩니다 하면서 막 수업을 하는 교수님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들지 솔직히. 근데 이제 학자 입장이 돼버리면 우리 국민하고 틀려. 입장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그건 학자가 돼버리면 10명 중에 9명이 진짜 사형 받을 만한 사람인데 1명은 그럴 정도 아닌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 세상이 어디 100%예요?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입증됐어 이건. 그래서 이 사람까지 만약에 사형을 집행해서 없애버리면 나중에 죄 없음이 밝혀졌다고 해도 원상 회복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폐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시키는 게 그 사람한테 진짜 불이익을 최대한 주는 거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살려놓고 계속 그것도 상당한 불이익이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지론자가 대부분이에요. 형법 학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사형이 있지만 집행을 안 하는 거야, 일부러. 그럼 나라 돈 들어가는 게 뭐 얼마나 들어가겠어, 이거. 집행 안 하고 계속. 근데 최근에 이제 집행하겠다고 해서 그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을 서울 구치소로 이렇게 이감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이제 있는데 그 교도관들이 문만 열어도 덜커덩 한다고 그러잖아. 집행당할까봐. 근데 우리는 집행을 안 하니까 이제 나는 이제 무기형이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서울 구치소로 가서 이제 집행을 합니다. 구치소로 딱 이감이 되는 순간 그런 뉴스를 들었었어요. 이감을 해서 곧 집행할 거다. 모르죠. 앞으로 뉴스 나올지 모르는데. 그 집행하면 이제 이거예요. 우리는 교수형이에요. 목을 달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응? 그 옛날에 그 드라마 같은 거 밑에 옛날에 그 모래시계 같은 데 보면 모래시계인가 어딘가 보면 의자 탁 치우잖아. 진짜 그 앞에 선 사람이 얼마나 그게 그럴까요? 그런데 하여간 제일 무서운 벌이고 사형이고 그 다음이 징역이에요. 깜빵 가는 거죠?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 금고예요. 징역을 안 실 거고 금고도 징역하고 똑같아요. 깜빵 가는 거예요, 얘도. 그래서 깜빵 가는 것은 금고, 징역 요거 두 개예요. 사형은 없잖아,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것도 요게 무거운 죄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받는 벌 중에서 좀 가벼운 벌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벌금 무는 거죠. 어떤 부동산 사장님이 벌금 50 물었더라고. 벌금 50. 전과자예요. 근데 빵에 가지는 않잖아. 그 사장님은 벌금 50만 원 왜 물었을까? 저한테 와서 고백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실무하실 때 주의하세요. 이 사장님이 오피스텔 밑에 부동산 하시는 분이야. 오피스텔이 뭐 몇 채인지는 모르겠으나 막 엄청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 부동산 하시다 보니까 그 오피스텔 관리소장님하고 친해. 그래서 관리소장님한테 술 좀 이렇게 드시게 하고 전화번호를 뺐어. 거기에 있는 입주민들. 들어올 때 막 전화번호 연락처 같은 거 적을 거 아니에요? 그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그래, 그걸. 여러분도 여기 학원 등록할 때 뭐 적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개인정보 수집이야. 근데 학원에서 그걸 갖다가 불법적으로 이용한다. 어디에다 팔아먹는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 개인정보인데. 그러니까 그 관리소장님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는 있어. 근데 동의 없이 딴 사람한테 제공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은 빼낸 거지. 다 처벌 대상이에요. 그거 어떻게 들켰어요? 이 명단을, 이 기록을 넘겨주는 순간에 들킨 게 아니고 넘겨받은 사장님이 문자를 보냈지. 쫙 단체 문자.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쫙 했는데 대부분 보면 그 좋은 문자 받으면 어떻게 이거 보냈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 번호 어떻게 한 거야? 나는 여기서 계약한 것도 아닌데. 예? 예. 그래가지고 전화를 와가지고 아니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따져.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앞으로 받게 될 전화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럼 얘기하면 돼야 안 돼? 어디서 빼냈다고 얘기하면 돼야 안 돼? 절대 안 되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사장님이 그 손님이 경찰서에 손님은 아닌데 근데 받은 분이 경찰서에 잃어버린 거야.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 한 거야. 조사받으러 갔지. 어디서 났냐고 이거. 혹시 저기 관리소 그 사무실에서 뺀 거 아니냐고 막 이 짐작은 가잖아. 막 물어봐.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 부른 거야.
그래가지고 관리소장님도 같이 벌금 받았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조사받으러 가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그 수사관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요. 그거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국회 나온 사람들이 그거 만약에 나 그런 적 없다 그러면 이게 위증죄가 돼버려, 잘못하면. 그래서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 기억이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거 한 거예요, 솔직히. 처벌 안 받으려고 나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처벌 받으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 거기는 뭐 다 그래, 다. 그럼 우리 국민들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기억나지 않아.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짜 큰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계속 물어봤을 때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에이, 솔직히 얘기하세요. 뭐 큰 죄도 아닌데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아이 사실은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제 아는 부동산님은 기억나지 않는다가 아니고 길에서 주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그 입주장 열리거나 그러면 그 명단, 전화번호 팔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그분들은 자기 실명을 안 쓰겠죠, 당연히. 그래서 보통 누구누구 엄마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에? 태우 엄마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명단 사실래요? 이렇게 돌아다녀. 일종의 가명이지. 에? 예. 노출이 안 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돈 주고 샀어. 500만 원 주고. 그래서 전화 돌리다가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면 어떻게 조사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그 사장님 조사받으러 갔어, 실제. 그래서 어디서 났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길에서 주웠습니다. 이렇게. 어느 길에서 주웠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 무혐의 이렇게 됐어요. 경찰관들이 이런 거 조사하고 싶으시겠어요? 쉽겠어요? 싫어해요. 근데 조사 안 할 수가 없지. 들어왔으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근데 거기다 대놓고 어디서 났어요? 그러면 건수 올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 배웠어요, 이제 오늘. 자, 지금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금고에서. 그러니까 방금 전에 벌금 있잖아, 벌금. 전과자는 되지만 결격사에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벌금 갖고는 안 돼. 원칙, 예외는 있어 또. 자, 금고 이상. 이게 금고 이상이야. 금고 이상의 무거운 벌을 받았을 때 결격자가 되는데, 얼마 동안 결격자가 되냐면, 선고받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치면, 1년 깜빵 있어야 되죠? 1년. 그리고 1년 딱 지나면 이제 끝난 거지, 끝난 거. 그때부터 끝난 걸 집행 종료라고 그래요. 몇 년 동안 결격자가 되냐, 그러면 3년이야. 그러니까 요 집행, 색깔 다른 걸로 써볼게요. 여기가 종료예요. 끝났어. 깜빵에서. 이제 깜빵에서 나와. 나와가지고 이제 두부 한 모 먹고, 그때부터 3년 동안은 결격자가 돼서 부동산 사무실을 오픈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끝에 보면 3년이 안 지났어요 이러는 거지. 안 지난 상태에서는 뭐로 취급한다? 결격자로 취급한다. 이렇게. 그래서 요 제목만 쫙 보시고 집행이 끝났을 때는 플러스 몇 년? 3년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큰 틀을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뭐가 있냐? 여기까지 하고 싶습니다. 집행 면제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특별 사면에 딱 이렇게 밑줄을 그어 드셔야 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 적으시면 안 돼. 여기 보면 설명하려고 제가 옆에 적는 거예요. 징역
1년을 갖다가 1년을 선고받은 게 아니고 7년이라고 하죠. 7년을 선고받고 선고. 그럼 깜빵에 몇 년간 가야 돼? 7년. 옥살이를 7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중간에 말이에요. 중간에 한 5년쯤 됐을 때 형기가 좀 많이 지나야 됩니다. 5년쯤 됐을 때 여기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딱 해줘. 특별한 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이 하는 거야, 이거. 딴 사람 못해. 대통령 부인도 해서는 안 돼. 누구만 해야 돼? 대통령만 해야 되는 거야. 왜 웃는 거야? 대통령만 할 수 있다고, 이걸. 대통령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 이거. 근데 하여간 특별사면 받으면 이게 뭐냐, 요거 없애주는 거예요, 이거. 나머지 형기를. 그걸 집행면제라고 그래요. 원래 7년 살걸? 특별사면하면 특별사면한 순간부터 뒤에 형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옛날에 보면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있어. 무기징역. 무기징역은 뭐 사형 다음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특별사면을 받은 거야? 그러면 나머지 형기가 싹 없어져. 그죠? 대단하지? 그게 특별사면이야. 그 특별사면 받은 사람은 어떻게? 집으로 오겠죠? 석방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또 결격자? 3년. 그러니까 이 특별사면은 형기가 뭐예요? 줄어들어. 형기가 주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럼 결격사유 기간도 줄었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특별사면이 집행면제하고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집행면제 받으면 몇 년 동안 결격자? 면제 받은 때부터 3년. 특별사면 받으면 몇 년 동안 결격자? 3년. 같은 말. 대통령의 정말 권한이죠. 근데 자, 이 특별사면에 대해서 저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게 뭐냐면, 이 특별사면이 대통령 맘대로 하도록 돼 있잖아. 그게 문제지. 그래서 이것도 특별사면 같은 것도 법을 만들어가지고 요건을 딱 만들고 여기에 해당됐을 때 특별사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지. 그게 제대로도 나라지. 그냥 대통령이 술 마시고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재벌 회장한테 사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것도 법을 만들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몇 년 된 거예요? 저희 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던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제일 먼저 대통령의 이런 굉장한 권한이잖아요. 이걸 법치주의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걸 대통령일지라도 함부로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거야, 그거. 자, 그런데 일반 사면이라고 있어요. 요거 밑줄 그으셔야 돼. 일반 사면. 일반 사면은 뭐야? 즉시가 아니고 일반 사면은 여기서 보면 일반 사면 받았다는 얘기는 일반 사면 받으면 여기서 일반 사면이잖아. 일반 사면 받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죄인이 아닌 걸로 싹 탈색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사면을 받았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으로 싹 바뀌어버려. 엄청난 거야, 이건. 그러면 같은 사면을 받아도 일반 사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면은 누가 하느냐? 국회에서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국회가 동의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하고 일반 사면은 국회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물론 그 전에 대통령이 일단 그 일반 사면안을 올리면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하는 걸로 돼 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요? 아예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깜빵에 있다가도 바로 집에 가죠. 그리고 3년 필요하다, 필요 없다? 없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특별사면과 차이 나죠? 그 두 개가 구별이 돼야 되겠죠? 여기까지. 자, 쉬겠습니다.